제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방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 방 문을 열었을 때 책상 위에 낡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통장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 둘, 셋, 10개, 20개, 정확히 30개였습니다. 첫 번째 통장을 펼쳤습니다. 예금주는 김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잔액은 1,800만 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통장을 펼쳤습니다. 예금주는 이민호, 역시 1,800만 원. 세 번째 통장, 박예린, 또 1,800만 원. 각 통장마다 다른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50만 원씩 30년간 입금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무시했던 며느리가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3일 전으로 돌아갑니다. 제 아들이 죽던 그날로 2025년 3월 12일 화요일 아침 7시 30분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병원으로 오세요. 민수 씨가. 말을 잇지 못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수가 왜? 심근경색이래요. 출근하다가 쓰러졌대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저는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계속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가지런히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수는? 우리 민수는 어디 있어? 며느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물은 없었습니다. 응급실 안에 계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저는 응급실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때 의사 한 명이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유감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멍해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며느리의 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아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에 흰 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천을 걷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마치 잠든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손을 뻗어 아들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눈물 없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보호자님, 진정하세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민수 옆에 있으면서 며느리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저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병원 절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장례식장 알아볼게요. 며느리를 봤습니다. 너 돈 있어? 장례비가 얼마인지 알아? 며느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긴. 어디서 돈이 나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제 예금 통장이었습니다. 잔액 3,500만 원.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아껴두었던 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 장례를 치러야 했으니까요. 통장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장례식장 예약했습니다. 돈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무슨 돈이 있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 생각에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며느리는 낡은 수첩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의 그 수첩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곧 잊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일찍 나갔습니다. 어디가? 장례식장 준비하러 갑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아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아들의 양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양복을 꺼내 안았습니다. 아들 냄새가 났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왜 나를 두고 먼저 가? 오후 3시쯤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장례식장 다 준비됐습니다. 내일 오전에 입관하고 3일장으로 치를게요. 돈은 어떻게 했어? 며느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처리했습니다. 어디서? 제 통장에서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했을까요?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며느리가 돈을 모으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며느리였지만 저는 그게 무슨 일인지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장례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영정사진, 근조화환, 심지어 제단 음식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언제 이 모든 걸 준비했을까요?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한지연 선생님 계십니까?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30대 남자였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저예요. 남자가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지? 며느리는 어떻게 아는 거지? 하지만 물어볼 틈이 없었습니다. 조문객들이 계속 들어왔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문객 중 절반 이상이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은희님, 여기 계셨군요. 모두 며느리를 선생님, 은인이라 불렀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선생님이란 말입니까? 며느리는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아니, 잠깐. 문득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것. 30년 동안 계속 그랬던 것. 혹시 며느리가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첫날 밤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빈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를 슬쩍 봤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들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어떻게 살려고, 아들도 없는데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혹시 짐 싸서 나갈 생각인가? 그 순간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온 사람들은 누구냐고, 왜 너를 선생님이라 부르냐고, 너는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며느리에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물어보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의 수첩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 그리고 오늘 온 조문객들, 며느리를 선생님이라 불렀던 그 사람들, 며느리가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는 며느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며느리에게 다른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례 둘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제단 앞에서 무언가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왔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님. 주무셨어요? 잠이 오겠나? 빈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영정사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부터 조문객들이 다시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자였습니다. 여자가 며느리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에게 딸이 있었던가요? 여자가 며느리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진작 올걸. 며느리가 여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내가 바쁜 거 아는데. 아니에요. 제가 꼭 와야죠. 어머니가 없었으면 제가 지금 여기 없었을 텐데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이라는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며느리를 어머니라고 부르다니. 잠시 후 또 다른 남자가 왔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며느리에게 절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 민호예요. 며느리가 반갑게 웃었습니다. 민호야, 왔구나. 선생님, 남편분 부고 듣고 바로 달려왔어요. 민호라는 남자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제가 의사 못 됐을 거예요.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아니에요. 선생님이 매달 학비 보내주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학비를 보내줬다고? 며느리가? 어디서 그런 돈이 나온 거죠? 오후가 되자 사람들이 더 많이 왔습니다. 모두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은희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며느리가 대체 이 사람들과 무슨 관계일까요? 그때 제 친구 경숙이가 다가왔습니다. 순자야, 며느리가 대단한가 보네.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글쎄, 뭐 그냥 하는 일이 있나 봐. 무슨 일 하는데?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 잘 모르겠어. 나도. 경숙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일 하는지도 몰라.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며느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게 저녁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대부분 돌아갔습니다.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연아.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님.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온 사람들이 누구냐고, 왜 너를 어머니라고 부르냐고, 학비는 또 무슨 얘기냐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생했어. 오늘도. 며느리가 작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그리고 다시 조문객 명단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광경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느리를 어머니라고 부르던 수진이, 학비 보내주셨잖아요 라고 말하던 민호, 그리고 수십 명의 젊은이들, 모두 며느리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며느리를 무시했습니다. 보육원 출신, 가진 것 없는 여자,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가 모르는 곳에서 제가 상상도 못할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질투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며느리를 좋아하는 걸까요? 왜 며느리를 그렇게 존경하는 걸까요? 저는 며느리에게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발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10명 정도 되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손에 흰 국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렬로 서서 영정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너무 늦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 바쁜 거 아는데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남자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이거. 며느리가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 받을 수 없어. 선생님이 저희한테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남자는 결국 봉투를 며느리 손에 쥐어줬습니다. 선생님, 제발 받아주세요.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며느리와 무슨 관계일까요?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3일간의 장례가 끝났습니다. 아들은 이제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물 드세요. 며느리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고생했다. 며느리가 작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를 슬쩍 봤습니다. 며느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지연아. 네, 어머님. 너 밖에서 무슨 일해? 드디어 물어봤습니다. 며느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일 좀 합니다. 무슨 일인데?
별거 아니에요.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궁금증은 더 커졌습니다. 며느리의 비밀이 무엇인지 이제는 꼭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수진아. 괜찮아.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가 괜찮을 리 없지.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와줘서 고마워. 며느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없었으면 나는. 며느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며느리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희들은 내 자식이야.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식? 진짜 내 자식이라고. 며느리가 울음을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뒤로 물러났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자식이 있다고? 30년 동안 저 몰래?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매일 새벽에 나갔습니다. 어디가? 일하러 갑니다. 무슨 일? 금방 올게요.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거실을 걷다가 며느리 방 앞에 섰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방이었습니다.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며느리가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많은 사람들은 누구인지, 너희는 내 자식이야 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돌리지 못했습니다. 이건 며느리 방이었습니다. 허락 없이 들어가는 건 예의가 아니었죠. 손을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저녁 10시가 넘어서 돌아왔습니다. 왔어? 네, 어머님. 저녁 드셨어요? 먹었어. 며느리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를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서서 빵 하나를 먹었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만 먹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배고프지도 않아? 익숙해요. 며느리가 작게 웃었습니다. 익숙하다고?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 날도 며느리는 새벽에 나갔습니다. 다시 며느리 방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옷장 하나, 침대 하나.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불이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를 봤습니다. 달력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달력에는 빼곡하게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월요일 새벽 5시 청소, 오후 2시 상담, 저녁 8시 편의점. 화요일 새벽 5시 청소, 오후 3시 병원, 저녁 8시 편의점. 수요일 새벽 5시 청소, 오후 4시 학교, 저녁 8시 편의점. 매일매일 빼곡한 일정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었다니.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밤에 며느리가 보던 바로 그 수첩이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시작.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김수진, 이민호, 박예린, 정현우, 최지우. 30개의 이름이었습니다. 각 이름 옆에는 간단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수진이 마이너스 초등학교 입학, 민호 마이너스 중학교 장학금, 예린이 마이너스 고등학교 수석 졸업, 현우 마이너스 대학 합격. 며느리가 하나하나 체크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월 지출 내역. 보육원 후원 100만 원, 개인 후원 30명 1,500만 원, 가족 저축 200만 원, 총 1,800만 원. 수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1,800만 원? 며느리가 한 달에 1,800만 원을 쓴다고? 어디서 그런 돈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7살쯤 된 여자아이가 보육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1973년 3월 5일. 나의 시작.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도 보육원 출신이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사진 속 아이의 눈을 봤습니다. 너무 슬픈 눈이었습니다.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30년 동안 한 일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30명의 이름, 보육원 후원, 개인 후원, 며느리는 보육원 아이들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어디서 그런 돈을? 한 달에 1,800만 원이라니. 며느리가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녁이 되어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며느리를 봤습니다.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수첩을 봤다고, 이제 알 것 같다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방에 몰래 들어간 것도 죄책감이 들었고 30년 동안 무시했던 것도 부끄러웠습니다. 저녁 먹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말하기 전까지는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을 들키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며느리가 대체 어디서 일하는지,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버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밤 10시였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가? 편의점 일하러 갑니다. 며느리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저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외투를 챙겨 입고 며느리를 따라갔습니다. 편의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계산대에 섰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물건을 계산하고 봉투에 담아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며느리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52살 며느리가 밤 10시에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섰습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또 따라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아파트 단지로 갔습니다. 계단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걸레질을 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난간을 닦았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쉬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하루에 몇 시간이나 자는 걸까요?
밤 10시에 편의점 일을 마치고 새벽 5시에 다시 청소 일을 시작한다면 3시간? 아니면 그것도 안 될까요? 오후 2시였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또 따라갔습니다. 며느리는 한 보육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문에 간판이 보였습니다. 사랑의 보육원.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며느리에게 안겼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할 때의 지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청소 일을 할 때의 힘든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며느리의 하루를 다 봤습니다.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청소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보육원 상담,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편의점, 하루에 13시간을 일했습니다. 30년 동안 하루에 3시간밖에 자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살고 있었다니. 그리고 저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며느리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힘들지 않아? 괜찮아? 도와줄 것 없어? 단 한 번도. 며느리의 하루를 직접 본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나가는 며느리를 보면서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청소 일을 하러 가는 것을, 편의점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보육원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 댁이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 윤민수 씨의 유언 집행을 맡았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남자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도 불러야 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며느리 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연아, 나와봐.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변호사님이 오셨어.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변호사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3년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3년 전? 아들이 왜 3년 전에 유언장을 썼을까요?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먼저 어머님께 드리는 편지입니다. 변호사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윤민수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저는 건강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편지를 읽으실 때 저는 어머니 곁에 없을 것입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 아내를 용서해 주세요. 옆에 앉은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30년 동안 무슨 일을 해왔는지. 어머니, 제 아내는 30년 동안 하루 3시간만 자면서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청소 일을 시작해서 낮에는 보육원에서 상담 일을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30명의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제 아내를 무시할 때마다 저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겁쟁이였습니다. 어머니께 대들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제 아내의 진실을 알고 나서 저는 부끄러워서 아내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 아내를 용서해 주세요. 아니, 용서가 아닙니다. 제 아내에게 감사해 주세요. 제 아내는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변호사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변호사가 두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유산 분할에 관한 내용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인의 전 재산은 배우자 한지연 씨에게 상속됩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다음 문장을 읽었을 때 얼어붙었습니다. 다만 고인 명의의 예금 5억 원은 실제로는 배우자 한지연 씨가 30년간 모은 돈을 고인 명의로 저축한 것임을 밝힙니다. 5억? 며느리가 모은 돈이 5억이라고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한지연 씨는 매달 자신이 번 돈의 일부는 보육원 아이들에게, 일부는 가족을 위해 저축했다고 합니다. 그 돈을 남편 명의로 저축한 이유는 혹시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이 어려움을 겪을까 봐였다고 합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변호사가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머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예금주 박순자. 잔액 5천만 원. 아들이 제 명의로 만든 통장이었습니다. 통장 안에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것은 어머니 요양비입니다. 제 아내가 30년 동안 모은 돈입니다. 제 아내는 어머니가 언젠가 아프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따로 모아뒀다고 합니다. 어머니, 제 아내를 미워하지 마세요. 통장을 떨어뜨렸습니다.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며느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며느리가 작게 웃었습니다. 말씀드려도 안 믿으셨을 거예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았습니다.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육원 출신 며느리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해도 저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제 할 일은 끝났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며느리 앞에 섰습니다. 지연아. 네, 어머님. 미안하다.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며느리에게 사과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머님, 내가 틀렸어. 완전히 틀렸어.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널 무시했어. 미안하다.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지.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변호사가 간 후 며느리와 마주 앉았습니다. 지연아. 네, 어머님. 이제 말해줄 수 있어? 30년 동안 무슨 일을 한 건지. 며느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 방으로 가실래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들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통장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하나, 둘, 셋. 통장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10개, 20개, 30개. 정확히 30개였습니다. 며느리가 첫 번째 통장을 펼쳤습니다. 이건 수진이 통장이에요. 통장에는 김수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3월부터
매달 50만 원씩 입금했어요. 며느리가 통장을 넘겼습니다. 30년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수진이는 7살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보육원에 혼자 남겨졌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7살 때 보육원에 갔어요. 며느리가 두 번째 통장을 펼쳤습니다. 이건 민호 통장이에요. 이민호. 장례식장에서 의사가운 입고 왔던 그 남자였습니다. 민호는 5살 때 버려졌어요. 지하철역에서 발견됐죠. 며느리가 통장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의대 학비까지 다 지원했어요. 통장을 보며 계산했습니다. 50만 원 12개월 30년. 1억 8천만 원. 한 아이에게 1억 8천만 원을 쓴 것입니다. 30명이면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총 5억 4천만 원이에요. 며느리가 세 번째, 네 번째 통장을 펼쳤습니다. 각 통장마다 아이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린이는 학대 피해 아동이었어요. 현우는 장애가 있었어요. 지우는 조산아로 태어나서 병원비가 많이 들었어요. 며느리는 30개 통장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사연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이 아이들은 진짜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돈을 모았어?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새벽 5시에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아파트 계단 청소, 사무실 청소. 8시까지 일하면 한 달에 150만 원 받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보육원에서 상담 일을 했어요. 한 달에 100만 원 받았어요. 밤에는 편의점에서 8시부터 12시까지 일했어요. 한 달에 120만 원 받았어요. 계산했습니다. 150, 100, 120, 370만 원. 그럼 한 달에 370만 원을 벌었다는 거야?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중에 180만 원은 아이들한테 보냈어요. 나머지는 집에 저축했어요. 언제 잤어?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작게 웃었습니다. 새벽 1시부터 4시까지요. 하루 3시간이면 충분했어요. 하루 3시간. 30년 동안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52세인데 60대처럼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게 30년간 3시간만 자며 일한 결과였습니다. 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 며느리가 상자 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보육원 앞에서 찍은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저예요. 7살 때. 며느리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이 나이에 혼자가 됐어요.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랄 때 저는 매일 밤 울었어요. 왜 나만 부모가 없을까? 왜 나만 집이 없을까? 왜 나만 사랑받지 못할까?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나 같은 아이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나 같은 아이가 외롭지 않게 하겠다고. 며느리가 통장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무시하실 때 저는 이 아이들을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은 저를 엄마라고 불러줬어요. 이 아이들은 저를 필요로 해줬어요. 그게 저한테는 전부였어요. 며느리가 상자를 닫았습니다.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며느리도 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그날 밤 30개의 통장을 다시 봤습니다. 며느리가 허락해서 상자를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통장을 하나하나 펼쳤습니다. 김수진, 이민호, 박예린, 정연우. 30개의 이름, 30개의 인생. 며느리가 혼자 힘으로 키운 30명의 아이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며느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쓸모없는 여자, 가진 것 없는 사람. 하지만 며느리는 30명의 인생을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야말로 진정한 어머니였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30개의 통장을 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와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연아, 네 어머님, 그 아이들, 지금은 다 어떻게 지내? 며느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수진이는 초등학교 교사가 됐어요. 민호는 소아과 의사고요. 예린이는 사회복지사예요. 며느리가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30명의 아이들이 모두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한 여자가 며느리를 껴안았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수진아, 왜 왔어? 어머니 혼자 힘드실까 봐요. 수진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청소 좀 할게요. 며느리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수진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민호였습니다. 선생님, 저 왔어요. 민호가 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과일이랑 반찬이요. 선생님 혼자 계시면 안 챙겨 드실까봐. 민호도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정리했습니다. 잠시 후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예린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왔어요. 그 후로도 계속 사람들이 왔습니다. 현우, 지우, 하준, 서연. 오전 내내 10명이 넘게 찾아왔습니다. 모두 며느리를 걱정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구석에 앉아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아이들, 며느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아이들, 모두 며느리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차 한 잔 드릴게요. 수진이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차를 받았습니다. 고맙구나. 수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다른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수진을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시죠?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응,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7살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그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죠. 수진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외로웠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수진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매달 저를 보러 오셨어요. 생일마다 선물도 주시고 아플 때마다 병원에도 데려가 주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진짜 엄마였어요. 피는 안 섞였지만 어머니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에요.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며느리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5살 때 버려졌어요. 지하철역에서요. 기억나요. 엄마가 제 손을 놓고 사라지던 순간. 그날 이후로 저는 사람을 믿지 않았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은 15년 동안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사고치고 말썽 부려도 선생님은 계속 저를 믿어주셨어요. 민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의사가 됐어요. 이제 저는 아픈 아이들을 치료해요. 선생님이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아이들을 살리고 싶어요. 민호가 며느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 후로 하나 둘씩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린이는 학대받던 기억을 말했습니다. 현우는 장애 때문에 차별받던 일을 말했습니다. 지우는 병원비가 없어서 죽을 뻔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 며느리 덕분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며느리에게 뭘 해줬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무시와 비난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그냥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수진이 며느리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며느리가 수진을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딸.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후 거실에는 저와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연아. 네, 어머님. 미안해.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아니야, 괜찮을 리가 없어.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내가 뭘 하는지도 몰랐어. 관심도 없었어.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널 무시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너는 30명의 엄마였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엄마였어.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지연아, 용서해 줄 수 있어? 며느리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님, 용서할 것도 없어요. 아니야, 있어. 30년간의 무시와 비난이 있어.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30년간의 오해와 상처가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와 화해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아침을 먹고 며느리가 나갈 때 배웅하고 며느리가 돌아오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 아이들이 다 모이기로 했어요. 30명 전부요. 놀랐습니다. 30명이다? 네, 1년에 한 번씩 모여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같이 가실래요? 망설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가도 될까요? 며느리를 30년간 무시했던 사람이 내가 가도 돼?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님도 가족이세요. 저녁 6시 며느리와 함께 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2층 전체를 예약한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나이의 사람들 모두 며느리를 보자마자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선생님,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들 왔구나. 아이들이 하나씩 며느리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수진이 저를 아이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어머니의 어머님이셔. 아이들이 일제히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얼떨떨했습니다. 30명의 젊은이들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와 의자를 빼줬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고맙구나. 자리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이 며느리에게 하나씩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에 승진했어요. 선생님, 저 결혼해요. 어머니, 제가 낸 논문이 통과됐어요. 며느리는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축하해. 과장 됐구나. 현수야, 진짜? 언제 결혼해? 서준아, 논문 주제가 뭐였지? 아, 맞다. 아동 심리였지? 30명의 이름, 30명의 직업, 30명의 상황.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감탄했습니다. 식사 중간에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마디 할게요. 남자가 며느리를 받습니다. 저는 강태호입니다. 어머니가 처음 후원하신 첫 번째 아이예요. 태호였습니다.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호야. 태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1995년 저는 10살이었어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저와 동생은 보육원에 맡겨졌죠.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처음 오셨어요. 22살. 각 결혼한 새댁이셨죠. 어머니는 손에 쥔 돈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적은 돈으로 저를 도와주셨어요. 태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저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10명을 둔 사장이 됐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온 건 오직 어머니 덕분입니다. 태호가 며느리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며느리가 태호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태호야. 넌 스스로 잘한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여기 없어요. 태호 다음으로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한마디 할게요. 수진이 며느리를 받습니다. 저는 7살 때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는 제게 처음으로 생일 선물을 사주신 분이에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보육원에서는 생일이 없었어요. 모두 같은 날 생일을 쐰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진짜 생일을 찾아주셨어요. 출생신고서를 떼서요. 수진이 가방에서 낡은 인형을 꺼냈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처음 사주신 선물이에요. 2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갖고 있어요.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네, 어머니. 평생 간직할 거예요. 그 후로 하나씩 아이들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민호는 의대 학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린이는 대학교 입학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우는 장애 재활 치료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명 모두가 며느리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니. 마지막으로 가장 어린아이가 일어났습니다. 25살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서아예요.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후원하신 아이예요. 5년 전 저는 죽으려고 했어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저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이가 됐어요. 17살에 집을 나와서 거리를 헤맸어요.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를 발견하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육원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학교에 보내주셨어요. 서아가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에 대학 졸업해요. 사회복지학과요. 어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며느리가 서아를 꼭 안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정말 잘했어. 두 사람이 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태호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아이들이 하나씩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각자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받아주세요. 30명이 일렬로 서서 며느리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며느리가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 받을 수 없어. 어머니, 30년 동안 받기만 했어요. 이제 저희가 드릴 차례예요. 태호가 며느리 손에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어머니, 저희 마음이에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각 봉투마다 100만 원씩 들어 있었습니다. 30명, 100만 원, 3천만 원.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이 아이들이 제 전부예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이제 알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이해해 주셔서. 아니야, 내가 고마워. 내가 이 집 며느리여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30명의 아이들을 만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아침을 먹고 며느리가 나갈 때 배웅하고 며느리가 돌아오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보육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보육원은 서울 외곽에 있었습니다. 2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이들이 뛰어왔습니다. 선생님, 지연 선생님. 아이들이 며느리를 둘러쌌습니다.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잘 지냈어? 네, 보고 싶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보육원 원장이 나왔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지연 씨, 또 오셨네요. 네, 원장님. 오늘은 어머님도 모시고 왔어요. 원장이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이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연 씨 덕분에 우리 보육원이 버티고 있어요. 아니에요, 원장님. 3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후원해 주셨잖아요. 원장이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며느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이 보육원에만 30년간 3억을 후원하셨어요. 놀랐습니다. 3억? 며느리가 보육원에도 돈을 보냈던 것입니까? 원장이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후원자 명단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며느리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지연 명예이사.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지연 씨는 3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보내주셨어요. 개인 후원 30명에게 50만 원씩, 보육원에 100만 원. 한 달에 1,600만 원을 쓰신 거예요. 숨이 막혔습니다. 1,600만 원. 그럼 며느리는 한 달에 1,600만 원 이상을 벌었다는 얘기였습니다. 하루 3시간만 자면서 아이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할머니, 처음 보는 분이에요? 응, 할머니는 지연 선생님 어머니란다. 와, 선생님 어머니세요? 아이들이 신기한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좋은 분이야. 저희도 선생님 정말 좋아해요. 선생님은 저희 엄마 같아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님, 차 드세요. 고맙다. 차를 마시며 며느리를 봤습니다. 지연아. 네, 어머님.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야, 대단해. 정말 대단해.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30년 동안 하루 3시간만 자면서 30명을 키우고 보육원까지 후원하고 너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어? 며느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7살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그때부터 20년을 보육원에서 살았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육원은 따뜻한 곳이 아니었어요. 밥은 나왔지만 사랑은 없었어요. 잘 곳은 있었지만 집은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울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왜 나만 부모가 없나? 왜 나만 사랑받지 못하나?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나 같은 아이를 만들지 않겠다고. 나 같은 아이가 외롭지 않게 하겠다고. 며느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30년은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3시간만 자는 게 너무 힘들었고 몸이 아플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저를 엄마라고 부를 때 모든 게 같이 있었어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30년 동안 너를 무시했어. 보육원 출신이라고 깔봤어.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아니야, 괜찮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며느리가 통장을 펼쳤습니다. 예금주 한지연. 잔액 5천만 원.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이게 내 평생 저축이야. 원래는 내 노후 자금으로 모았는데 이제 내가 써. 며느리가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님. 이건 어머님 돈이에요. 아니야, 이제 내 돈이야. 며느리 손에 통장을 쥐어줬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내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이제라도 해주고 싶어.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지연아, 고맙다. 30년 동안 묵묵히 내 길을 걸어줘서 30명의 아이들을 키워줘서 그리고 우리 집 며느리로 와줘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는 진짜 가문의 명예야.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것. 그게 진짜 명예라는 걸 내가 가르쳐 줬어. 며느리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부터 보육원 상담 일을 그만두려고요. 왜? 이제 어머님 모시고 싶어요. 30년 동안 제대로 못 모셨잖아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계속해. 어머님, 내 일이잖아. 내가 사랑하는 일이잖아. 나는 괜찮아. 나는 이제 내가 뭘 하는지 알아. 그리고 자랑스러워.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내가 더 고마워.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까지 나가 배웅했습니다. 다녀와. 네, 어머님. 며느리가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저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딸.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봄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수야, 너 잘 골랐구나. 내 아내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하늘에서 햇살이 비쳤습니다. 마치 아들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이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수진이에요. 수진아. 할머니, 다음 주에 저희 집들이 하는데 할머니도 오실 수 있으세요? 내가 가도 돼? 당연하죠. 할머니는 가족이세요. 가족. 그 말이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갈게. 좋아요. 그럼 어머니랑 같이 오세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며느리뿐만 아니라 30명의 손주들이 생긴 것입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왔어? 저녁 먹자. 오늘 처음으로 직접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30년 동안 며느리가 해주던 일을 이제는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님, 맛있어요. 정말? 네, 정말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진짜 가문의 명예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것이었다. 며느리는 30년 동안 30명을 키웠다. 나는 30년 동안 며느리를 무시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며느리가 우리 집안의 진짜 자랑이라는 것을.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나는 며느리를 제대로 사랑하고 싶다. 그리고 30명의 손주들도 사랑하고 싶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려 한다. 일기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한 밤이었습니다.